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스로 절충안을 찾기는 했지만 이준석 당대표의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경선 룰과 일정, 세부 규정 등 선관위 결정사항과 최고위 의결사항을 거쳐야 한다는 이러한 절차적인 민주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또 한 걸음씩 봉합하면서 또 나가는 것이 또 정치이고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정권 교체라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오늘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었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살 것처럼 고의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가짜뉴스로서 피해를 보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교한 법안을 만드는 게 우리 국회에 또 우리 문체위 위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산적한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법안은 사실 많이 밀려 있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화요일 원정대원 두 분 오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발언 때문에 지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설화가 시작된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한 말이 공개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를 두고 하루 종일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원희룡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경선 준비 과정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금방 정리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두고 이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원 지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경준이의 여러 아이디어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낸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네. 또 이제 경준이 위원장이죠 서병수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 이런 이제 중요한 논의는 다 이제 얘기들은 사실 이제 격가지로 취급이 되고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조차 윤석열 후보가 준비 안 된 후보 실력 없는 후보라서 금방 정리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원희룡 대선 주자들이 지금 경준이에 불만을 쏟고 있습니다. 네. 불신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얘기도 굉장히 오늘 이제 김 전 최고위원도 오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고 문제제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양상이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리더십에 사실 상당히 큰 타격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윤석열 후보와의 녹취 논란 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말하자면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내 믿음이 상실되고 그렇죠. 소통이 이제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네. 얘기를 해도 다 녹음하고 있겠네. 아니, 녹음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노출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내 원팀이나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거는 둘째 문제고 당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국민의힘 오만한 거 아니야? 네. 이런 평가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 네. 도대체 이따가 얘기할 여당도 좀 차이의 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보면 올림픽으로 조금 청량해진 마음이 정치권 뉴스를 보면서 짜게 씻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네. 이게 정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서도 야 우리가 만약에 주자 되면
당대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당권과 대권이 분리된 이후에 당권 주자인 대표랑 대권 주자가 싸운 예가 사실 없어요. 1위를 달리는 대권주자 싸운 예는 없죠. 네. 그렇게 되면 대권 주자가 되면 이제 당은 자연스럽게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어쨌든 셀럽이고 SNS에서 계속 발언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경선 과정 전체에 대한 아까 김준호 변호사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포함해서 잡음과 불협화음이 이제 좀 뭐 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서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웃는다고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좀 드러내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크고 작은 일들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또 하나 내관이 있습니다. 선관 위원장. 지금 경선 준비위원장을 서병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서병수 위원장이 이제 선관 위원장까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분은 어때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 현역 최다선 중에 한 분이 서병수 의원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있는데 후보고 정진석 의원은 뭐 친윤석열 계파로 알려져 있지만 또 국회 부의장으로 아마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역 최다선으로 이제 난 임명한 거다. 네. 이런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그 동생인 서범수 의원, 그러니까 형제가 의원이죠. 네, 그래서-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그렇죠. 네. 서범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고 그러니까 좀 너무 친정 체제 중심 아니냐.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미 윤 후보와 일정한 각을 보여준 상황에서 네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인사를 인선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다시 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경선 룰 해가지고 토론회 결국은 20번 정도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차 컷 지금 한 13명에서 15명 사이에 후보들이 입후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1차 컷오프를 하고 2차 컷오프를 해서 단계별로 이제 선출을 하는 거 돼 있거든요. 2차 컷오프는 이제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으로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럼 뭐 이미 거기서 그 단계별로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비율도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경선 룰과 관련해서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 이거는 순수하게 뇌피셜입니다만 뇌피셜. 네. 네. 결선 투표 도입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네, 민주당은 이제 결선 투표가 당내 경선에 존재하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10몇 명의 후보들 대부분은 혹은 그나마 언론 노출이 많은 5명 정도의 후보가 있는데 최재형,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후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통한 뭐 역전, 골든크로스라다 이런 걸 생각해 보려면 결선 투표제가 좀 절실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거기까지 정리가 돼야 이 힘 겨루기가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요 1, 2 후보가 정치 신인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지금 겹치면서 보통 공당에서 토론 많이 하자 이러면 다 좋다 그러거든요, 후보들이. TV 토론 그럼 많이 잡아달라. 네.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 새로운 걸 제안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저게 나를 노리는 덫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이제 후보들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구조에서 국민의힘 경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네. 이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18일로 예정된 토론회는 뭐 18일 이어봤지 내일이잖아요. 네. 네, 토론회는 취소가 됐고 25일도 결국 이제 발표회 그쵸.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비전 발표회란 이름으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토론을 네. 하지 않는 형태인데 사실 지금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게 네. 당내 후보 등록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등록하고 2주 만에 1차 컷오프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른바 군소 후보들 속에서는 뭐라도 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내가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네. 8명으로 컷오프를 1차로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자리라도 미리 좀 만들어 두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로 물론 이제 15명이 한꺼번에 토론회 하면 힘듭니다. 네, 뭐 13명. 네, 13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긴 하지만 뭐라도 좀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는 게 자기 당에 좋을 텐데 이런 이상한 불협화음으로 이런 것조차 못하면 이거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소되고 뭐 형식이 조금 바뀌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그 부인할 수 부분 없죠.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언의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무언의 시위가 아니라 그거는 유언의 시위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두 발언기에서 발언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여전히 좀 이준석 대표가 이 모든 상황을 뭔가 좀 그냥 게임하듯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어떤 덧셈이나 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자기와 어쨌든 그 상대를 두고 핑퐁 게임 하듯이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좀 제일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발언하는 거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설가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네, 아주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무서운 멘트인데요. 네. 아까 초반에 이제 모두에서 잠깐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셨지만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올려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무상 포퓰리즘에 판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특히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무결점 후보라는 점을 하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한 또 모두각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잊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무결점 후보 맞습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결점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발언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제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가면 홍준표,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콘텐츠가 가장 있다라는 유승민 의원과 그다음에 어쨌든 TV 토론이나 미디어 정치에 가장 능한 홍준표 의원이 정치 경력이 20, 30년씩 된 분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직접 검증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은 역시 이제 이 게임으로 들어가면 홍준표 의원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이걸 이제 좀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 글을 쓰시든 뭐라든 일단 동의 여부를 떠나서 재미는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짧고 굵은 선명한 메시지를 요즘도 소셜 미디어에 계속 그렇죠.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인성 논란을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그 날치기로 해가지고는 대통령 업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김종인 변호사 그 워딩을 좀 읽어주시죠. 정확하게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이게 저까지 좀 약간 말이 너무 험한 워딩은 제가 할까요? 네, 인용하기가 좀 저어되더라고요. 네. 아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은 인성이 대통령이 될 인성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날치기 근데 우리 보통 벼락치기 이런 건 있어도 날치기 공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날치기 공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날치기도 쓰긴 쓰는데 그건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보통 날치기가 더 많이 쓰여가지고 벼락치기, 초치기 이렇게 그렇죠. 저는 홍준표 예비 후보가 예전부터 날치기 공부라고 자꾸 윤석열 예비 후보를 비판해서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 좀 궁금했는데 오늘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김한 기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6년 동안 검찰 사무만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해서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본다. 토론하지 말자고 하는데 나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정치하면서 처음 봤다.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많이 하는 말이 내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참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롭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경을 그냥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놓은 듯한 이런 거기 때문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촌철하는 능력은 여전히 이제 좀 발군이다 이런 거는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기도 하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일관되게 또 이준석 당대표는 또 굉장히 엄호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오늘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그 대표를 좀 상대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 관련된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당내에서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본선 나간 뒤 우리는 10년 야당을 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는 BBK가 나오고 최태민이 나와도 내부 총질이란 말을 잃지 않았다. 네.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YS DJ가 네네. 서로 경선할 때 원수지간처럼 싸워도 경선 끝나고 다 원팀이 되지 않았냐.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검증을 네거티브 내부 총질이라 한다라고 비난했는데 이건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YS, DJ를 한 큐에 네. 보내는 듯한 어마어마한 그 마법을 시공하셔가지고 저는 담대하게 이런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서 또 한 수 배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홍준표 의원 어쨌든 정치 경력이 꽤 이제 꽤가 아니죠. 굉장하죠. 네, 본인 말로 26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정치. 네, 그렇죠. 그 온몸이 DNA가 정치가인데 어떻게 경선 버스를 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뭔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지지율을 누가 받아낼까? 최재형일까? 뭐 홍준표일까? 혹은 뭐 약간 뭐 예외적이지만 밖에 있는 안철수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근데 뭐 지난 있잖아요. 대선을 통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후보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네. 당내의 지지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 홍준표 의원이 하는 말이 결국 후보는 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는 상황은. 뭐냐면 네네네.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뭐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강점이 부각이 되고 본인이 남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했습니다. 여야간 입장차는 뭐 여전하죠? 네, 그렇죠. 이제 그 25일까지 어쨌든 계속 처리하려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전체회의 열려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는데 원래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됐었죠. 됐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진짜 상임위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 원래 위법한 취재를 하면 무조건 다 이제 고의 중과실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 네. 악의적인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여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많이 비판하던 열람 차단 청구권 관련해서도 조금 뭔가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이렇게 갑자기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지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한 기자는 현직 기자지 않습니까? 뭐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또 신문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개인별로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저는 뭐 언론 언론중재법. 개혁이 언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왜 뭐 언론부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언론부터냐.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뭐 그만큼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지점에 대해서 언론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이제 법안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언론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기예요, 수기. 그러니까 수기. 예. 좀 오래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에 대한 법제도 취재 관행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가 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예측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언론단체들이랑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전혀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얘기하면 입증 책임을 언론에게 돌릴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 거지만 최순실 게이트 같은 보도 가능하겠냐라고 그렇죠. 하면 대표적인 예가. 네네. 네,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보도들은 사실 이제 자극적이고 가십 위주의 그리고 계속 그런 기사들을 베껴 쓰는 이런 관행인데 사실 지금 발의된 이 언론중재법이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양질의 보도 그리고 네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보도들을 위축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뭐 독일 속담으로 네네. 그 목욕물 버리러다 애기까지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 법안이 15개가 좀 넘던가요?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례적으로 전부 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보통 통상에 있는 위자료에서 3배 이렇게 돼 있는 법안은 지금 꽤 입법이 돼 있는 법들이 많아요. 네. 뭐
그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뭐 공익제보자보호법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배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워낙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데 약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 곁다리로 이제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집어넣는데 비교법적으로 봐도 해외적으로 봐도 이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게 있는지가 좀 논의가 좀 안 되고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정권 교체가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21대 국회는 이제 1년 된 국회고 의석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러니까 일부 법안들 지금 뭐 언론중재위원회를 늘린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도입하는 그 원포인트 법안 이게 원래 최강욱 의원도 발의하고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넣어도 좋은데 나머지 열람 차단 청구권 문제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회기에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죠. 이제 하반기엔 또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빨리 시한을 두고 처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최순실 사건 네. 예를 들어 그것을 예로 한다면 지금 이 법화에 그런 보도가 가능할까 이렇게 또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또 있어 보이고. 네, 뭐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언론에 네네.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너무 낮긴 하죠. 많은 국민들이 네. 이 법에 이제 뭐 세부적인 디테일을 떠나서 언론 개혁의 차원에서 뭔가 이제 입법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이제 이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볼 텐데 뭐라고 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탐사를 오래 한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농담처럼 뭐냐면 수사권을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정말 할 것 같아요. 네, 네. 취재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쨌든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숙련된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형사법상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네. 되면 사실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언론사가 많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저희가 잠시 다루긴 했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크게 또 쟁점이 전선이 형성될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는 못했는데 맞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여당 내에서부터 일단 이게 논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뭐 경기 맛집 공사냐 뭐 이런 형태로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신경민 전 의원이 황교익 씨가 이제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그건 아류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말을 많이 했다. 이분은 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는 비판은 좀 조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날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음식 문화의 교류 차원에서 일본에서 영향받은 음식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그러면 뭐 그런 어떤 다르게 역사를 왜곡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평가하면서 친일 프레임 요즘 제일 어떻게 보면 뜨거울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를 여기까지 네. 또 가져온 거는 일단 옆에서 봐도 좀 네.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오늘 그렇다고 제가 뭐 황교익 씨 관광공사 사장 임명이 무조건 정당하다 뭐 이렇게만 볼 건 아닌데 네, 그건 이제 별개의 그렇죠. 문제로 근데 하더라도 비판을 네. 해도 좀 이렇게 뭔가 격조 있고 의미 있게 좀 해야지 이렇게 선정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언론인 출신 분이 하시는 게 이래서 언론 개혁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게 뭐 경기도판 인국공 사태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캠프에서 인국공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네, 이거를 네. 인국공 사태에 비교를 견주는지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기네들은 뭐 센스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막 말하자면 좀 뭐라 그럴까 이 정부의 정체성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저작거리에서 비난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끌어내렸다. 뭐 지금 얘기하신 일본 친일 논란도 그렇고 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캠프가 이제 이 황교익 씨 내정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논평도 그렇고 그리고 또 비판하기 위한 이낙연 캠프 비판도 그렇고 아까 김준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너무 격조가 없어가지고 네, 듣는 분들이 양쪽에서 좀 민망한 그런 굉장히 상황입니다. 민망해요. 원래 네. 이낙연 총리는 엄중히 지켜보시는 거 같은데. 네, 비유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네. 아름다운 비유들은 아니었군요. 저는 새삼 황교익 씨가 굉장히 셀럽이고 떡볶이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음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이 재판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외할머니로 알려졌었지만 살아왔지만 사실상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검찰은 13년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를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인정이 됐고 그리고 네. 시신을 은닉하려고 했다라는 네. 혐의 자체도 인정이 돼서 1심에서 네.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숨진 아이의 언니죠. 실제로는 본인이 이제 엄마인 줄 알고 키웠던 성모 씨의 딸. 네, 성모 씨의 딸 김모 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20년이 선고가 됐고요. 1심에서 지금 네. 이제 항고를 한 상태고 친모인 석 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해서 이제 이 바꿔치기한 혐의가 네네. 있고 그리고 시신을 은닉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8년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네.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성모 씨가 오늘 오열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법정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문을 이제 읽고 있는데 오열하다 쓰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보였고요. 아직까지 성모 씨는 본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네. 걸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을 했고 검찰에서는 그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을 해서 징역 13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네네. 오늘도 똑같이 본인의 출산 상황을 인정하는 부분을 낭독을 하니까 재판장이 의자에 앉아서 넋을 이렇게 넋을 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방청석에 성모 씨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욕설을 하면서 사람 잡겠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출산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자세를 바로 할 때까지 재판장을 향해서 남편이 욕설을 했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세부적인 범행 사실은 모르더라도 네네. 정황을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공방이 결국 이제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게 너무 엄청나게 다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오늘 성모 씨의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는 각각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은 2018년 3월 31일 날 이제 딸인 김모 씨가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네.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딸로 확인돼서 두 아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 바꿔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잡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아빠가 밝혀졌다거나 네네. 이런 과학적으로 바꿀 수 없는 네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황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예견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 피고인의 행위가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 그러니까 DNA 검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 없는 무책임한 테러로 사라진 어린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불필요한 이제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내세운 증거 중에서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판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네. 각기 다른 4개 기관에서 DNA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DNA 검사가 다 성모 씨가 숨진 3살 여아의 어머니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지금 언니인 그러니까 애초에는 엄마였던 김모 언니, 김모 씨에게서 씨.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 BB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숨진 여아는 AO형이고 지금 성모 씨는 A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혈액형으로 봤을 때 아이로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쯤 직장을 그만뒀는데 특별히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딸의 임신 소식을 알기 전에 네. 출산 임신 관련 영상을 검색했고 출산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생리대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몸무게가 좀 많이 불었다고 하는 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증언도 있었군요.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을 판단으로 하고 DNA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세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경찰에서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세부적인 범행 방법은 모르더라도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어머님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바꿔치기 했던 정황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오늘 법정이 앞서서 뭐 넋을 잃고 있고 거의 이제 쓰러지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은 오히려 방청석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형량에 불만을 품고 탄식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성모 씨 가족하고 대한아동방지협회 관계자 취재진들이 오늘 참관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판결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교정청 직원들이 부축하고 다리를 절면서 법정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어떤 시민들은 버스에 오르는 성모 씨를 향해서 8년형이 말이 되냐 이렇게 네. 외치기도 했는데 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숨진 여아가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서 그렇죠. 네네. 사망을 했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분노가 많이 이렇게 표출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지금 뭐 있었습니다. 8년이 너무 적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아이가 네. 사망한 그 처참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네. 증거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건 어머니라는 것이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특히나 사망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끝까지 그러네요. 저는 그 마지막에 가서는 좀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석모 씨는 전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 바꿔치기 된 진짜 손녀 있잖아요. 손녀의 행방.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이의 아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아빠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그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나 아니면 그 친부의 존재만이 좀 밝혀졌더라도 네네. 사실 이 재판이 이렇게 정황적인 상황으로만 흐르진 않았을 텐데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결정적으로 텐데. 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죠. 뭐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저희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어제 김영민 PD도 인터뷰를 했는데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수백 명 아프간인들 지금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사실 네. 이제 수천 명들이 다 하려고 하지만 이 탈출 자체가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카불 공항이 거의 그 운영이 불가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불 공항이 재개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한 언론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는 아프간 사람들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네. 대형 수송기였는데요. 이게 C-17이라고 하는 수송기인데 77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수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 거의 운동장처럼 보여요. 이렇게 맞아요. 건물 복도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네. 이 보잉사가 여기서 최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1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40명이 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군도 이렇게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 수송기에 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어떻게 5배가 탄 건가요? 예, 네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반쯤 열린 수송기 후방 적재문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다 사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내리게 하는 대신에 다 같이 가기로 승무원들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심지어 이제 지금 탈출 러시 때문에 카불 공항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보도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프간 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하고 어린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정권인 것으로 알려져서 네. 학교를 아예 안 보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운전면허증과 졸업장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히잡 말고 이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가장 이슬람의 원리주의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막 너무 많이 뛰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지금 사진 보신 분들 많겠지만 영상도 있고요. 이 네. 탑승기에 필사적으로 왜냐면 이게 생존이고 자기 그렇죠. 본인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자체를 지금 가늠할 수 없기 가늠할 수가 없는 때문에 상황이어서. 정말 아까 부르카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부르카 헷갈렸어요. 네. 생존을 위해서 비행기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굉장히 처참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교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행히 이게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마지막 남아 있던 교민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한 분과 이 한 분을 위해서 남아 있었던 최대호 대사를 포함한 한국 대사관 직원 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카불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이제 철수를 해서 지금 아프간 현지에는 한국 국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래 아프간 교민들이 지난 6월에 우리 정부에서 철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민들은 현지를 떠났는데 이분이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현지 업체 계약과의 관계가 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결정을 좀 주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시각으로 15일 밤 10시쯤에 카불을 떠날 계획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불 공항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륙이 좀 늦어진 상황이었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 9시에 제3국 중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 현지에는 우리 교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밀 문서를 빨리 폐기를 하고 곧바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카불 공항까지도 사실은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육로로. 그래서 미군 헬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외교부가 사실은 유사시에는 미군 항공기를 이용해서 제3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맺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유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게 필사적인 이분들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전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제 미군 지난 20년간 도와줬던 뭐 통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탈레반이 집권하게 되면 바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불거듯 뻔하니까 이제 정말 그렇죠. 생존의 문제죠. 그 매달리는 그 심정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죠. 관련해서 우리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지를 위주로 미군이 떠난 아프간과 한국을 비교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스킵하기로 하죠. 다음 이슈를 짚어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4주년을 맞았습니다. 와, 4주년이네요, 말 그대로. 어느새 어떤 청원들이 그동안 올라왔었는지 통계가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청원글이 104만 5,810만 건의 청원이 글이 게시됐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하루에 올라오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검색하려고 하는 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글이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 3개인 경우도 있는데요. 누적 방문자 수가 4억 7,590여 명이고요. 누적 동의자 숫자도 2억 9천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8월 17일에 그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접 답한다는 취지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게시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답변을 하는 취지로 바뀌었었는데요. 이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 4년 동안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하루 평균? 하루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하루 평균 방문자 숫자는 2017년 8월 19일부터 그 통계를 냈을 때 33만 55명. 하루 평균 동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4만 5,162명입니다. 이게 당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20만 넘으면 이제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만이 되는 경우도. 아니 하루에 동의하는 숫자가 14만 명이니까. 그러니까요. 평균이. 알겠습니다. 진짜 4년 동안 이런 통계가 나왔군요. 어떤 글들이 이제 그 글들 유형이 많잖아요.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고 여기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 또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궁금하실 텐데 누적이 104만 건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분야는 정치개혁이었어요. 정치? 정말 의외였거든요. 저는. 16.6%, 보건복지가 9%, 인권 성평등이 8.4%, 안전환경, 교통, 건축, 국토유 순이었는데요. 동의를 제일 많이 받은 건 정치개혁이 아니라 인권 성평등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정치개혁, 안전환경 분야에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고요. 보건복지, 육아, 교육의 순이었는데 이 청와대에서는 인권이나 성평등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예, 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설명했는데요.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글들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했었는데 그게 4년 동안 257건이었습니다. 답변한 예, 것들이. 답변은 네.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답변을 받은 게 257건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던 윤창호법,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심신미약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했던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식이법, 네네. 정인이 사고와 관련돼서 정인이법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동의를 받은 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주고 네.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라고 하는 네.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글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었는데요.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이 네. 후속으로 이제 그 발의가 되기도 했었죠. 네.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못하던 걸 결국 국민들이 해냈네요.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5279번님. 모가디슈. 요즘 이거 인기 되게 많나 봐요. 네.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같을 수는 없지만 아프간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맞아요. 문자를 주셨어요. 혹시 저 보셨어요? 놀던 아이들이 전 보지 않았는데 뒤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뒤에 놀던 아이들이 총 들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니까 소말리아 내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를 그리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언제나 푸름님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진 정말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 원정대 2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7시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즘 기사 많이 나오던데 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개편 얘기가 사실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마 기시감이 있으실 거예요. 개편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얘가 계속 나와서 네, 당초 계획은 6월에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7월로 미뤘다가 또 한 번 미뤄서 이달 말쯤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윤곽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네. 오늘 오후 2시에요.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네.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 지금 보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이제 가격대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 미만짜리 집이 서울에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긴 한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네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좀 약간 당연한데요. 그 요율이 낮아져야지 곱하기 했을 때 절대 금액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로 그렇죠.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게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5로 요율이 오릅니다. 네. 6억 원에서 9억 원 네네. 그 사이는 네. 그리고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확 오르죠. 그러니까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고요. 뭐 중개사와 잘 얘기해가지고 네.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 요율은 0.9%. 네. 그러니까 6억 원 미만까지는 0.6, 0.6, 5, 4 이렇게 줄다가 6억에서 9억 사이는 0.5 그리고 9억 이상은 0.9 이내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요율이 확 올라가는 건 네. 뭔가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연원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 역사를 보니까 83년에 부동산 중개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 수수료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거래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9단계로 구분했고요. 거래 액수가 클수록 낮은 수율을 적용하되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0.9%부터 쭉쭉쭉 시작을 해서요. 4억 원 이상인 경우 0.15%. 이게 이제 상한이었어요. 네. 약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4년 이제 11월에 한 번 개정된 건데요. 그 뒤에 이제 지금의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그 2010년에 개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네. 6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 음. 이것도 역시 0.2에서 0.9로 협의를 해라라고 네네. 했었어요. 네. 근데 14년에 바꾸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6억 원 넘는 거 가지고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0.5 이하로 바뀌었고요. 네. 9억 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바꿨나라고 보니까요. 사실 6에서 9 이 구간이 사실 제일 거래가 많거든요. 아, 그때 가장 많은 이제 매매가 일어나니까. 네, 맞아요. 요 네네. 요 구간에 집들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 구간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기존에 2000년에 개선했을 때 그 안과 비교하면 0.9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네. 0.5로. 네.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0.5로 낮추지만 9억 원 이상부터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받아라. 0.9로 확 올려서 그냥 그 약간 여기 많은 거래가 많은 곳에서 좀 마이너스 난 걸 고가 주택을 매매를 해서 좀 보충을 해라라는 식으로 정한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인데 네네.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어쨌든 9억 원 이상은 이제 특히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고가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네. 여유가 있으니까 안에서 알아서 협의하세요. 약간 이렇게 뭔가 절충안이었겠네요. 네네. 오늘 개편한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일단 정해진 건 아니고 세 가지 안을 정부가 들고 왔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해지는데 1안, 2안, 3안이 있고요. 그 1, 2, 3안 모두 이제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근데 2억 원이 넘는 가격부터 진짜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 1안, 중개사들이 선호하는 건 3안이고요. 네. 정부가 밀고 있는 건 2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건가? 네. 그래서 네. 1안을 보면은요. 2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0.4. 그 이상은 0.7. 심플하죠? 심플하게 네네. 12억 원까지 0.4. 네. 그 네. 이상은 0.7. 네. 그다음에 2안은 2억에서 9억까지는 0.4. 12억까지는 0.5. 15억까지는 0.6. 네. 그 이상은 0.7. 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네네. 3안은요. 2억에서 6억까지는 0.4. 네. 12억까지는 0.5. 네. 그 이상은 0.7. 좀 단순하되 약간 더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그 6억 원 이 전체적인 안을 보면은요. 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1, 2, 3안 보면 다 중개 보수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최고가 0.9인데 이게 이제 0.7로 내리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 최고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큰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게요. 이 아까 제가 2014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당시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위 가격이. 네, 지난달에는 이게 10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10억이 넘었죠. 네. 네. 이게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2017년 5월에 보면은 중위 가격이 6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9억 원 이상이 사실 고가 주택인데 사실 지금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절반이 다 9억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구간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거고 대체로, 네네네. 대체로 두 번째가 정부,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쪽에서, 네네.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 게 1안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것도 사실 매매가에 따라서 조금 가격을 다릅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12억짜리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2안으로 하면 720만 원이거든요. 근데 1안과 3안으로 하면 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안이 120만 원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런데 9억 원짜리를 산다라고 하면요. 1안은 360만 원, 1, 2안은 450만 원. 그래서 오히려 1안이 더 싸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 네. 3안은 공인중개 그 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수용한 아니라서 사실 어느 구간을 갖다 대건 3안이 싼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매매의 경우였고요. 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저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율을 0.8에서 지금 기존은 0.8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0.6으로 다 낮췄습니다. 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네네네. 네. 그래서 3억에서 6억 상한율을 0.4에서 0.3으로 낮췄고요. 그 유력안 이것도 임대차 계약도 그 유력안이 2안을 보자면 1억에서 9억은 0.3, 9억에서 12억은 0.4, 12억에서 12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으로 상한율을 책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 기존 안에 있을 때 이게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 걸치게 되면요. 오히려 매매 수수료보다 임대 보수를 더 많이 받게 임대차 계약의 아,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그렇군요.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요걸 이제 그
좀 약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요율을 좀 조정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이제 6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최고 480만 원인데 만약에 이안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요 18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네, 6억 전세를 구할 경우 고란 기자가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걸까요? 사실 세 개 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셋 다. 그런데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네. 아마 정해지는 거는 그 가운데인 이안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소비자와 중개업자들 간의 약간 절충한 이 이안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1, 2, 3안 자체 구조가 그닥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네. 가격이 또 집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게 보통 정부에서 뭐 토론회하면 거의 안 모이거든요. 그렇죠. 하는지도 네. 모르는 경우도 맞아요. 많죠. 아마 네. 관계자 빼고는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게다가 사실 그 공인중개사 협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1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가 2,500명을 넘겼습니다. 아, 동접자가 2,500명. 네. 그래서 그 와. 채팅창을 보면은 저는 당연히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오갈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 개편을 반대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 낮춰서는 안 된다. 라는 네. 그 중개사, 공인중개사 업계의 목소리가 좀 많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분들이 주로 동시 접속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야 네. 약간 좀 약간 건너서 있는 문제고 그렇죠. 네. 이분들은 정말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불만을 이제 토로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 중개보수 개편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 자체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요율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오르니까 곱하기 하게 돼서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똑같은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늘어나 네, 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집값을 올리게 한 건 우리 잘못이냐. 네네. 정부가 잘못한 건데 왜 이에 대한 피해를 우리한테 떠넘기느냐라는 불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임대차 3법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상당히 큰 수입 품목 중에 하나인데 그랬죠. 네. 이게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된 거잖아요. 2배 늘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할 게 별로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힘들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회장,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과세자다.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 원이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 원, 연간 3,500만 원인데 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더 낮추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야 한두 건 거래해가지고 반년치 수입을 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네. 절반 이상이 연간 1,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이제 협회 측의 주장인 맞습니다. 거죠. 네. 이건 뭐 팩트 체크는 나중에 이제 네네. 해보면 될 문제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집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요요 그냥 곱하면은 공인중개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데 네. 이제 이분들 얘기는 거래 일단 절벽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수익이 굉장히 낮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6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거의 그대로입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6억에서 9억 원 이제 미만 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음. 정부가 제시하는 이게 세 가지 대안 중에 유력한 2안 보면 해당 구간의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6억 원 금액에 대한 이제 주택 매매할 때 중개보수가 300만 원에서 240만 원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사실 그 6억에서 9억 있잖아요. 6억짜리 네네. 집이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네. 아까 중위가 뭐 10억이 네. 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서울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여기 구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에서는 지금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서 엄청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 지방이 문제네요.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 그 대표적으로 거래가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요율을 낮추면 네네. 지금 현재 매월 지출 경비 감당도 안 된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봐야 되는 네, 부분이 라고 있어요. 이제 네. 이분들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네. 서울 일부 지역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분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모든 걸 서울 기준으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중개보수 요율 이 고정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이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네. 제가 그 고가주택하고 0.9 협의에 이내에서. 따라서 네네. 그런데 이게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중개업자 입장도 그런데요.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들은요. 분쟁만 늘어난다.
그렇죠. 본인들은 최대한 받으려고 할 네, 테고 맞아요. 소비자는 최소한 내려고 맞아요. 할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정액제가 딱 돼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야 누구는 조금 말빨이 세서 조금 해봤고 누구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네. 양쪽 다 불만인데 어쨌든 지금 안에는 이게 정액이나 아니면 확정 요율이 아니고요. 그냥 협의에 따라서 최대 상한 요율을 정한 것밖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정 요율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수수료 인하 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인중개업 우리가 이제 서비스 외국과도 뭐 비교도 해보고 네, 하는데 맞아요.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회의감이 있는 분들도 네. 꽤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협회 쪽 입장은 뭐냐면요. 우리 요율이 아까 0.9라고 했잖아요. 1%도 안 된다. 근데 일본은 매도 매수인이 3%, 미국은 매도인이 4에서 6%를 낸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훨씬 싸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개업 제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 소비자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과연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이나 부동산 중개할 때요 법무, 세무 같은 유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매물 소개하고요, 네네. 단순 중개 수준에 그치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네. 공인중개사 과실을 막기 위한 공제보험도 대부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사고를 수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에 네.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공제 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보상 한도가 지금 1억 원이거든요. 이걸 이제 폐지를 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이나 네.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네. 이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 좀 자격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검증된 사람들이 뭐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그 시험을 좀 어렵게 하자. 그래서 네. 지금은 절대 평가거든요. 네네. 점수만 넘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격 인원을 정하자.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약간 좀 뭐 검증된 사람을 쓰자라는 게 이제 개편 방안인데요.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게요. 이 법을 바꾼다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어쨌든 언제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까? 네, 어쨌든 이달 말까지 최종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10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10월부터 시행 목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한 이사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질문부터 드립니다. 염승환의 천기 누설. 스노우맨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시즌을 포함한 진단키트주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근데 전망은 뭐 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나쁘지는 않다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사실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단키트 수요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완화되면 과거보다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축구대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뛴 경기에서 골도 넣었지만 네. 제일 놀라웠던 게 영국 그 관중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단키트 수요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선반영이 돼서 주가 최근에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고 전염병은 계속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는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다고 봐요. 그래서 급락할 때 뭐 이렇게 팔고 도망가실 필요는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제는 어쨌든 세계적인 진단키트 회사니까 급락할 때는 조금 더 좀 반등을 기대하시면서 일단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42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올해 통신주들 30%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일단 통신주가 1년에 30% 오른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정말 드물죠. 왜냐하면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기로 유명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네. 무겁고 네.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까 네. 근데 올해 상당히 좀 실적들이 좋았어요. KT도 뭐 미디어 사업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SK텔레콤은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를 분할을 해가지고 신성장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이제 높게 평가받아서
올해 주가들이 올랐는데 이제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만 보여주면 안 되고 앞으로의 숫자를 이제 확실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숫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스토리에 기반해서 나왔던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그걸 또 검증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주가가 나중에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국내 대표 통신주들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망하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빠졌어요. 코스피는 8일 연속 하락이고 외국인들은 6일 연속 팔자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좋을 거라는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를 7.5조 원을 팔았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시장 판 것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안 빠졌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네.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지면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특히 지난주에 그 안 좋은 장에서도 올랐던 섹터가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관련주인데 바이오는 오늘도 좋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그냥 물량이 크게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외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수가 무너지니까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네. 악순환이 반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큰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한국 증시의 좀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주도주도 없는 상태에서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되는 대표 기업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붕괴되면서 네. 일단 오늘까지 좀 시장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갔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8월까지는 좀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흐름 자체가 밑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데 약간 시간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증시가 뭐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요 사실 다 알려진 악재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이라든가 네네. 중국의 규제 이슈라든가 또 탈레반 정권이 이번에 또 아프가니스탄 장악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미국의 정치 문제도 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서로 싸우게 되는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좀 증시의 리스크지만 이런 것들이 뭐 장기화돼가지고 시장을 억누를 재료는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증폭돼서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시장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운 장이 예상되지만 9월부터는 다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종목을 걸어놓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현대차가 최근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다.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그때 그게 이제 단독 보도라서 저도 정확히는 이게 진짜라고 볼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독점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규제 이슈. 네네. 그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카카오도 이번에 뭐 그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비용 올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철회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여론의 문매를 좀 맞은 거죠. 근데 네. 그동안은 계속 독점력을 활용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또 정부 규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편한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닐까. 네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하고 좀 동반해서 빠진 것 같은데 다만 성장이 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네. 시장 분위기도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그래서 그렇죠. 네. 좀 쉬어갈 자리에서 그런 악재가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는 여전히 차 판매 잘 되고 있는데 네. 전기차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연 잘 팔릴까. 네. 그래서 그게 확인되려면은 적어도 9월, 10월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멘텀이 좀 없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나쁠 건 없지만 오르긴 조금 버거운 그런 흐름이 좀 며칠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바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고요. 네네. 사실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최근에 보고서 쓴 거 보면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당장 보는 건 아니에요, 다들. 네네. 시간은 걸리는데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초에 안 좋을 걸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된 구간까지는 온 건 사실이니까 네네. 사서 최소 한 달에서 좀 길게는 2달 정도의 인내심은 필요합니다. 구간은 필요한데 그 구간을 잘 이겨내시면 10월이나 11월에는 또 상당히 크게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간을 한두 달 잡고 좀 모아가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뭐 당내 얘기 나누기 전에 짧게 남의당 얘기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과 예. 국민의당 이 합당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뭐 나중에 어떤 또 국면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뭐 지난 5개월 동안 뭐 합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꾸준히 뭐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지지율 높은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는 것보단 제3지대에서 영향력 끼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또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가치나 노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뭔가 가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아니었죠. 실제로는 뭐 당명 변경이나 지분 요구 이런 것들로 실갱이 하다가 무산된 건데요. 저희 이런 정치권의 정쟁, 삿바 싸움 이런 것들은 초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구태한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들어갔을 때 한마디로 유불리를 판단해서 합당이 결렬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 계산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과 뭐 단일화 등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뭐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지 않습니까? 네. 이 연대 가능성 뭐 누구든지 만나야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전제를 달았어요. 만약에 제3지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있겠다라는 이 판단 이거 꾹 밀고 간다면 이게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뭐 실제로 제3지대가 존재한다면 장점도 있습니다. 뭔가 여야 두 양당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완주하신다고 할 때 민주당이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완주한다는 전제로. 예. 네. 윤 전 총장이 사실은 뭐 제3지대에 있었으면은 뭐 다를 모르겠는데 이미 국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가 상당히 협소해졌죠. 그런 면에서 이 두 분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실 분들이 과연 어떤 국민 여러분들일지 사실은 뭐 특별히 이런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독자 출마해서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출마를 해서 완주를 안철수 대표가 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는데 지난 재보선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듯이 밖에 있는 안철수와 안에 있는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대선에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이제 중도 외연 확장, 왜냐면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는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밖에서 몸을 키우다가 나중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면 지난 재보궐처럼 그럼 민주당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제3지대라는 게 얼마나 또 확장성이 있을지 뭐 몸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도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시간이 예, 5시부터 네네. 지금 TV 토론 진행을 했고 정책적인 그런 후보자 간의 토론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게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총리를 누구 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 등등 꽤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총리로 앉힐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실제로 뭐 1위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화합의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런 대답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화합이라고요? 예, 네. 통합과 화합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개인 해석이니까. 네. 당내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한 21명 정도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했어요. 이분들이 평소에 목소리를 막 많이 내셨던 분들 뭐 섞여 있겠지만 이렇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저희 당 내에서는요, 이런 정책 끝장 토론의 중요성을 요즘에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윤호중 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의총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디스커션, 토론하는 문화들이 더 많아졌고요. 네. 또 실제로는 전체 우리 SNS 의원방에서 이런 우리 당에 누가 후보자가 되든지 공약은 결국에는 당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많이 피력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끝장 토론해서 민주당의 가치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이냐. 사실 그런 흐름들이 그동안 계속 와 있던 찰나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토론들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 뭔가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정책적으로만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친문 의원이 이재명의 뭔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고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 그래도 검증 또는 검토 또는 끝장 토론을 통해서 정말 네네. 기본소득을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 네. 또는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성찰해볼 그런 필요는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논의 자체에 대해서 뭐 건전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앞서가는 주요 후보의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의 다음 정권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구현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또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끝장 토론에 대한 네네네. 성사 가능성이요. 계속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시리즈 연재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토론을 해보자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가 한 분으로 뭔가 확정이 되면 우리 당의 공약 중에 중심이 되는 그 기본 소득이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화두가 됐을 때 충분히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도 있어요. 그 황교익 마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지금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제 내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전이 있었는데 이제 캠프 간에 이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친일 프레임으로까지 확전됐습니다. 이제 사장 내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은 달리할 수 있는데 친일 프레임으로까지 넘어가는 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기로 했고 정책 네.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선을 지키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 해당 캠프에서 이미 입장을 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된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저 또한 대변인이기 때문에 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좀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리는 게 또 캠프로서의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확전을 그러니까 다른 이슈도 아니고 이 이슈로 이제 친일 프레임까지 가는 거는 이게 어떤 캠프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좀 과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실제로 우리가 어떤 캠프 간의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검증을 네.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토론이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인격 모독이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토론을 진행할 때 있어서 수위를 지키는 거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론중재법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안 됐죠. 지금 언론중재법이 소위는 통과한 상태고 조금 전 뉴스 보니까 이제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어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좀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요.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뭐 최대 90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간을 번다는 면에서 야당에서 좀 바란 것 같고요. 그 여야 3대 3의 동수 구성이고요. 여당 민주당이 3명 그리고 야당이 아마 국힘이 2명 그리고 기타 당 해서 1명 이렇게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총 6명으로 구성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되는 추이와 함께 앞으로 논의사항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여야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숙고하자 해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하면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까요? 3분의 2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십니까? 예, 우선은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하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민주당의 뭐 바람대로 되면은 좋겠지만 지금 이제 6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려면 4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3명 빼고 나머지 한 분. 그 지금 비교섭단체에서 누군가가 이제 오시겠죠. 근데 그게 정의당이 될지 뭐 열린민주당이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내용상 문제가 너무 많다라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문체위에 정의당 의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의 논의 과정 지난 11월에도 사실 법안 소위가 열렸었는데 충분히 논의가 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정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의견을 내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이슈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언론 노조를 포함한 여러 언론 관련 협회들의 의견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이제 진행을 할 때가 됐다.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좀 절체절명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배진규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 뭐 언론 4개 단체도 이제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가짜뉴스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 누구보다 국민들부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고 이분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건 예를 들어 고의 중과실 이게 기준이 너무 모호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악의적인 건지 뭐 이런 것도 배제되는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 정도 기준이 모호한 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전혀 민주당이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이랑 그동안의 논의가 좀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많이 그런 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하면서 사실은 취지보다 조금 약화됐다라는 좀 비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악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의와 과실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어쨌든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본다. 오늘 결론은 거기까지 난 것 같고요. 그 신현영 의원께서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오실 때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56명. 약간 며칠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광복절 연휴 어떤 영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네. 그 확진자가 1,373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휴와 주말 이펙트가 있어서 조금 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이 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에서 1.10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도 올라가고 있고 위중증 환자의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병상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확인되지 않은 미 오리진의 그런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참 이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더 악화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수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또 방역당국의 판단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을 빨리 올려서 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오는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나라들 다 같이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그 백신 관련해서 뭐 의협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뭐 50대 이상 하다가 30대 이상 그 이제 대상 범위를 좀 확대했잖아요,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의협에서는 뭔가 정부의 정책에 오락가락한다, 뭐 비판적인 목소리, 뭐 의협은 항상 비판적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정부의 판단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30세로 정했다가 50세로 상향할 때는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가 충분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조금은 근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기준을 정할 때는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또 다시 하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신뢰를 조금 잃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일관성. 예, 네.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 모더나나 있는 백신이 버려지지 않고 최대한 우리 국민들한테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급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신 가지고도 그렇고 뭐 람다 변이 얘기도 나오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람다 말고 네. 또 다른 것도 나오겠죠 아마. 뭐 입실론부터 해갖고 여러 네. 가지가 계속 나올 계속 예정이고요. 나오고 있죠. 네. 다행은 아직까지 백신을 맞았을 때는 좀 더 약하게 지나가고 중증도가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온 변이는 그래도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감당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어떤 변이가 와서 우리의 미래를 더 힘들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 못하죠. 예, 사실은. 네. 탄탄하게 준비하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다. 제 질문은 이제 변이가 너무 여러 종류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논리적으로? 오늘도 외신에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그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백신 접종률이 정말 70, 80, 90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맞는 사람들은 보호가 될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보호가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변이가 더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는 집단 면역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고 앞으로 또 오는 변이에 맞는 백신 개발을 또 하고 개발하고. 또 네. 자금력을 더 크게 해서 국산 백신으로 또 확대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특히 백신 수급이 어려운 그런 저개발 도상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그런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의 그런 모습들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시점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런 내년 예산에 대한 당정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죠. 오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인철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내고요. 이 탈당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결정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어제 아침까지 저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언행일치를 표방했고, 또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그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실망이 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까지 뭐 다수의 당원들은 결렬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각 개인마다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분들은 합당에 관한 의사를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대를, 그 협상 과정에서 좀 서로 양당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많은 건 사실이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합당 논의 중단까지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실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네. 실제로 4.15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네. 뭐 한 차례 이제 시도당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은 합당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제도적인 장치로 전당원에 대한 문자 투표도 있고 네. 또 시도당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할 수가 있고 네. 하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그런 당원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보통 혼자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좀 소통이 항상 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이 기자회견 바로 10분 전에 네. 우리 당원들한테 단체 문자를 발송했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조치인지 저도 많이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주변 사람들 혹은 뭐 당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다른 당원들하고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그 직책이 시도당 위원장인데 그렇죠. 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20명이 넘는 인사들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른 당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안 대표가 기자회견 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마찬가지 부정적 인식이 거세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합당을 하겠다 했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은 전국에 있는 위원장들이나 당원들 중에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갈등을 하시는 분들. 안혜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당내에서 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거세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뭐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를 좀 어쨌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어떤지요? 그는 뭐 부정적 인식이 좀 더 거세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 합당에 대한 논의를 먼저 주장한 것도 우리 안철수 대표였고요. 네, 합당한다고 그리고 했었죠. 우리가 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바라는 것은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빨리 이 무능하고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빨리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더 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찬물을 끼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가 직접 합당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이제 어기면서 이렇게 결렬 선언을 했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어쨌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렇죠. 결정을 내린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대표는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 10년간의 정치 여정을 겪으면서 많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네. 물론 뭐 개인적인 의견은 철수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누구 때보다도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거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직 삼지대가 남아있다. 네. 삼지대가 충분히 많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연 확장을 해서 11월, 12월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닥의 민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바닥의 민심은 이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좀 직시를 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 앞에 어쨌든 협상 결렬까지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두 가지 크게 길이 남아 있는데요. 끝까지 이제 독자 출마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독자 출마하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국민의힘과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때처럼 11월쯤에 이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어렵다. 네. 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당원 당규라든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셀프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뭐 LH 사태나 부동산 때문에 표가 이렇게 쏠리는 현상도 있지만 결국은 그 부도덕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또 그런 행보를 하겠다. 그건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 안은 지금 국민의힘에는 13분의 그런 예비 후보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그 당 내에서 현재 치열하게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토론하고 싸우고 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후보와 단일화된 후보와 또 삼지대란 후보와 이렇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굳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이제 우리 삼지대의 어떤 지지율이 거의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이 된다든지 네네. 그 정도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이 정권 심판론이 많기 때문에 삼지대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양극단의 어떤 세력들이 결집해서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이제 3%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한 3% 정도를 확보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숫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단일화나 뭐 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응하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요. 네,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네. 이번 대선은 아마 2007년 대선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 높은 파도 자체가 거스릴 수 없는 이렇게 방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10, 20, 30 세대들이 정치에 좀 많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여야의 대결로 갔을 때는 야권 후보가 저는 6대4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탈당 의사를 밝힌 당원들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미력하나마 이게 도움이 된다면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죠?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라는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